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교과서 1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시스템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스템도 밀폐 시스템, 또 개방 시스템, 고립 시스템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밀폐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은 그 물질이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개방 시스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면 밀폐 시스템이죠. 에너지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에너지는 두 가지 시스템 모두에 대해서 열은 뭐 닫혀 있어도, 물질에 대해서 닫혀 있어도 열은 벽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열이나 일 에너지, 만약에 벽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누르면 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또 일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질 자체,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물질 자체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밀폐 시스템, 개방 시스템.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에너지 자체에도 혹시 닫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물질에도 닫혀 있고 에너지 전달에도 닫혀 있다면 그건 고립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실제 관찰되지는 않죠.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본다면 우주 전체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우주 전체와 우주 전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우주 전체는 에너지와 또 물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외에 이제 상태량에 대해서 설명했죠. 연력학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상태량, 주로 이제 물성,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한쪽에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뀐다. 이 바뀌는 것을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고, 또 이 과정이 여러 개 연결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이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 동력, 열을 가지고 동력을 만든다거나 또는 전기를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식혀준다거나 냉방한다거나 난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기계 장치들은 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하거나 연속적으로 냉방을 하거나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연력학적인 상태를 규정하고 상태가 1에서 2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이 여러 개 합쳐져서 사이클을 이해해야 이제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형과 비평형 말씀을 드렸어요. 평형과 비평형. 평형,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압력이 다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역학적 평형이죠. 압력은 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단위변적당 힘. 역학적 평형. 이 방 안의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열평형. 이 안에 그 화학적인 조성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화학적 평형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두 가지 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상평형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이 상평, 예를 들어 끓고 있는 물, 1기압에서 1기압 100도씨에서 끓고 있는 물은 이 계면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증발도 일어나고 또 반대로 응축도 일어나요. 그러나 상평형이라고 가정할 때는 이 응축하는 율과 증발하는 율이 일정할 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상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력학은 주로 평형 관점에서 다루지만 하나의 평형 상태를 규정하고 또 변화가 있었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또 다른 평형 상태, 평형에서 평형으로 이걸 주로 다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그 과정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로 이제 열 전달에서 우리가 앞으로 3학년 때 하겠지만 그래도 연력학에서 조금은 다뤄보기 위해서 이 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보통 비평형이지만 아주 잘게 쪼개서 어, 마치 약간의 유사한 평형의 연속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비교적 평형적인 평형에서 다루는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우리가 준평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형, 비평형, 그 다음에 평형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준평형,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장의 마지막 부분 차원과 단위,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상태량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장에서 지금 다루는 게 서론인데 서론에서 우리가 오늘은 1.4절과 1.5절 1.4절에서는 차원과 주요 단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주요 상태량, 주요 물성 3가지 연력학과 관련된 주요 상태량 밀도, 압력, 온도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이 차원과 단위는 모든 책에서 우리 그 전공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앞부분에 나오죠. 1장에 차원과 단위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걸 모든 책에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시하지 마시고 꼭 진지하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차원은 기본 차원이 있고 기본 차원 기본적인 차원이 있고요. 이 기본적인 차원으로 유도되는 차원 유도 차원 또는 뭐 유도된 차원 또는 이걸 주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 차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이 차원에는 이제 해당하는 또 단위가 있죠.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를 SI 단위라고 하는데 차원과 단위니까 단위 차원은 디멘전이죠. 디멘전 단위는 유닛 어떤 단위를 쓰느냐 유닛 이제 국제 표준이라고 해서 SI 단위라고 불러요. 인터내셔널 시스템이야. 인터내셔널 시스템. 근데 이제 프랑스 말로 뭐 시스템 인터내셔널 이렇게 써요. 처음에 이 단위 차원 할 때 프랑스에서 그 선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IS라고 안 쓰고 SI라고 써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프랑스 말은. 그래서 시스템 인터내셔널 시스템. 국제 단위겠죠. 국제 시스템 단위. 그래서 단위 시스템, 인터내셔널 시스템인데 이것은 이제 영어식으로 풀면 이거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국제 단위 시스템이죠. 시스템 인터내셔널 시스템 여기 이제 뒤에 이게 생략됐죠. of unit 단위 이걸 줄여서 IS인데 그냥 SI로 프랑스 말로 SI를 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본 차원 베이스가 되는 기본 차원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고유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25페이지 표에 나와 있죠. 길이 질량이 있어요. 첫 번째 질량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떤 물리량이면은 물리량 질량 글자가 잘 보이나? 조금 더 크게 써볼까?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라고 읽고 기호로는 이렇게 kg라고 쓰죠. 킬로그램. 이건 그냥 정의를 해야 돼요. 물론 엄밀하게 질량을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는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m을 쓰죠. 미터.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초, 세컨드. 그래서 S를 쓰죠. S를 쓰거나 또는 SEC를 쓰거나 sec. 그다음에 네 번째 힘. 이 힘은 질량과 힘은 서로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질량, 길이, 시간으로 주로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질량 대신 힘을 쓰기도 해요. F는 MA니까 예를 들어 1kg이면 여기 힘은 1kg force. 정확하게 하면 1 곱하기 9.8이니까 9.8 뉴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질량 대신 힘을 쓰기도 하고 좀 이 두 가지가 같이 자주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이름을 따서 뉴턴 N을 쓰기로 하고 그래서 요건 사실은 이 뉴턴은 뭐예요? 1kg 포스예요. 힘. 1kg의 그 중력. 1kg이 느끼는 힘. 지구 위에 1kg이 이 지구에 얹혀져 있으면 얘가 지금 1kg이면 얘는 지구가 얘를 땡기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얼마냐? 그게 9.8 뉴턴이죠. 이 힘이 얼마냐? mg니까 m은 1kg이고 그 포스로 바꾸면 중력 가속도 9.8 곱해서 단위가 뉴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그 미터는 세슘 원자의 특정 천이시 발생되는 복사에 이 굉장히 많은 사이클 동안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예전에는 어떤 그 도량형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척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1m라는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을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세슘 원자의 그 프리퀀시가 안 변하니까 거의 안 변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고 질량은 이제 그 국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그 1kg짜리 그 표준 그 질량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힘의 단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뉴턴이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차원은 이제 부차원인데 부차원은 또는 유도된 차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차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은 뭐예요? 주울이죠. 줄. 줄의 단위는 뭘까요? 줄의 단위는 이런 그 기본 차원으로 표시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1은 W 워크니까 워크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 곱하기 거리, 이동 거리. 원래는 이제 벡터에서 요거지만 단위만 생각하면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거리의 단위 미터. 뉴턴 미터를 줄여서 줄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뉴턴도 힘의 단위지만 요 질량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뉴턴은 뭐예요? mg니까 m 킬로그램 mg 중력과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질량, 길이, 시간을 기본 차원으로 보는 시스템에서는 힘은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는 이걸 이제 유도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또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제 힘을 더 기본 차원으로 많이 또 보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1도 뉴턴 곱하기 미터지만 이것도 길이 질량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 차원으로 표시한 또는 이것도 뉴턴도 쳐주면 기본 차원으로 표시한 1의 단위 유도 차원은 기본 차원으로 표시가 된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뭐 파워 있죠. 동력 파워 몇 와트냐 파워의 단위는 와트인데
파워의 정의는 초당 얼마나 일을 하느냐. 일을 초당 시간당 일을 얼마나 하느냐니까 줄 퍼 세크죠. 줄 퍼 세크.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도되는 차원이 있다. 유도 차원이 있다. 유도 차원은 저런 기본 차원으로 표시가 된다. 우리 형광등 지금 보는데 형광등 60W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초에 60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같이 나오죠. 그게 1초에 60줄씩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주요 접두어가 나와요. 단위에 붙는 접두어. 뭐 킬로, 메가, 기가 또는 마이크로, 나노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앞으로 이런 접두어를 접할 기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더 극단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쪽 그리고 굉장히 작은 쪽 접두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봅시다. 표 1.3 SI 단위에 붙는 앞에 붙는 접두어 이게 인자가 있고 접두어가 있고 기호가 있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큰 쪽에 10에 12승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15승 18승도 있으니까 우리 책에 없는 것부터 해봐요. 10에 18승 10에 그 서양 단위 시스템은 이 3승 단위로 커지죠. 3승 단위 18승 15승 동양은 4승 단위로 커져. 만, 억, 조, 경 10에 4승씩 커져요. 여기는 킬로 3승, 메가 6승, 기가 9승, 3승 단위로 커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꿀 때 우리 돈하고 미국 돈 바꿀 때 막 헷갈릴 거야. 그걸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승, 15승, 12승, 9승, 6승, 그다음에 3승까지 그리고 이제 2승도 이제 3승 아래에서 2승, 1승도 있으니까 10에 2승. 18 우리가 지금 책에서는 18승과 15승은 안 나오죠? (10의 2승은) 뭐라고 그러죠? 100. 100은 헥토라고 불러요. 헥토. 100 헥토. 헥토. 그래서 기호로는 H로 쓰기로 해요. H. 헥토. 헥토파스칼 들어봤죠? 헥토파스칼. 2 헥토파스칼이면 200 파스칼. 자, 10의 3승은 뭐예요? 킬로죠. 킬로. 킬로 파스칼. 킬로. 스몰 k로 쓰고. 그 다음에 10의 6승은 메가. 메가부터는 큰 수라고 해서 대문자를 쓰기로 해요. 대문자. 라지 M자를. 메가. 그 다음에 기가. 거인이 이제 자이언트잖아요. 예? 예. 더 크다. 10의 9승이 기가. 라지 G를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12승. 테라. 그죠? 테라. 컴퓨터 하드 디스크 용량이 뭐 기가바이트에서 지금 테라바이트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테라는 10의 12승. 테라의 1000배를 우리가 페타라고 불러요. 페타. 우리 책에 없지만 나온 김에 페타. P라고 써야 되겠네. 페타니까. 그 다음에 18승은 엑사라고 불러요. 엑사. 엑사. 라지 E를 쓰기로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헥토 10은 뭐예요? 10은 데카지 데카. 데시.
100은 헥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까지 꼭 아예 그냥 암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쪽으로 내려가 봐요. 작은 쪽으로 내려가 보면 똑같이 인자 몇 승, 그 다음에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은 2승, 점점 이제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도 지금 12승까지 있는데 10, 더 나가 봅시다.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8승까지, 여기도 플러스 18승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8승까지 해봐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치라고 그러죠. 센치, 스몰 c로 쓰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MILI죠. MIL,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지금 3학년들은 마이크로 연료체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와 나노 이 사이즈가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좀 설명을 했었어요.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네노 또는 나노, 영어식으로 미국식으로 네노, 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P라고 써요. 여기에 지금 P라고 썼기 때문에 아까 10의 플러스 12승, 15승이 있어. 15승이 페타인데 라지 P죠. 라지 P. 예? 라지 P. 라지 P하고 스몰 P 헷갈리면 안 되겠지? 저거 큰 숫자구나. 페타 10의 15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은 지금 여기 교과서에 없는데 제가 더 추가하면은 femto라고 불러요. femto, F-E-M, femto, 스몰 F로 쓰고,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라고 해요. 에토, A라고 쓰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크기가 나왔으니까, 이 작은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작은 크기. 마이크로 나노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 나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나노 수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분자가 있고, 물질을 쪼개면 분자까지 내려가죠?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되죠? 원자. 그렇죠?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가 된다고 하죠? 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까지 지금 알려져 있고, 이제 더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가설 비슷한 건데, 더 이상 물질로서 쪼갤 수 없는 정도로 작게 있을 경우에 거기서 만약에 쪼갠다면 더 이상 물질은 아닌 거고 뭔가 다른 게 될 텐데, 아마 에너지가 끈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아직은 조금 가설 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좀 밝혀져 있다고 봐도 되겠고, 그런데 원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는 원자가 아톰이죠. 아톰 이름이, 아는 not 부정어고, 톰은 divide, not divide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지지 않는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알갱이 이런 어떤 당구공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핵과 확대해 보니까 핵과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이제 보어가 밝혀내요. 보어가 꿈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태양계를 봐. 태양계.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큰 세계의 구조가 작은 세계에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이걸 모델을 제안하고 나중에 증명을 하죠. 다른 이제 사람들이. 근데 내가 지금 크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가장 작은 원자가 뭐예요? 가장 작은 원자? 가장 작은 원자 수소지. 수소. 가장 작은 원자 한번 생각해 봐. 수소. 수소. 여기서 해볼까? 가장 작은 원자. 원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크기,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기준으로. 그럼 가장 작은 원자는 뭐예요? 수소지, 수소. 수소, 헬륨,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니까. 수소는 H라고 쓰고, 이 수소 원자는 어떻게 돼 있어? 핵이 하나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이 핵이 하나 있고, 핵의 전자가 이렇게 뭐 궤도처럼 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궤도가 하나의 그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 껍질 위에 이제 가상의 껍질 위에 전자가 이제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중성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양성자가 있어야 되겠지? 양성자가 있고 이거는 전자가 있고 그래서 질량은 양성자의 거의 99.999% 여기에 다 몰려있고 전자도 질량이 없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질량은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전하는 여기 플러스 전하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이제 그냥 상태로는 중성이 되죠. 이런 상태야. 그러면 그러면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 R 반지름이 얼마냐?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이게 0.25 옹스트럼이야. 옹스트럼 여기 없네. 옹스트럼을 하나 요 사이에 옹스트럼을 많이 또 써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나노의 10분의 1 여기 사이에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옹스트럼이라고 불러. 옹스트럼.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옹스트럼.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나노보다 10분의 1 작은 거. 수소가 0.25 옹스트럼. 수소의 반지름은 0.25 옹스트롬. 나노로 하면 0.025 나노미터죠.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큰 숫자로 바꾸면 25 PM. PM이 뭐야? PM이 여기 피코. 25 피코미터. 알겠어요? 수소의 크기는 25 피코미터. 산소는 이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커. 산소는. 산소, 탄소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점점 커질수록 이제 유일하게 수소만 양성자로 돼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씩 있겠지. 예? 몇 개씩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이 궤도도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K 껍질, L 껍질 뭐 이런 식으로 KL, M 껍질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양성자만큼의 전자 수가 있는 거고 중성자는 이제 무게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가장 작은 원자의 반지름이 25 피코미터다. 또는 0.25 옹스트럼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한 몇십 마이크로 수준이고 대부분의 분자는 옹스트럼과 나노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는 원자보다 크니까 저런 원자들이 옹스트롬 수준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니까 거의 나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큰 고분자들은 이제 더 커지겠죠. 수십 나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분자 수준, 원자나 분자 수준으로 가면 옹스트롬 나노 단위가 많이 앞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이 접두어, 인자를 나타내는 접두어 이름과 10의 몇 승인가 이걸 잘 정리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18승부터 엑사, 페타, 테라, 기가, 메가, 킬로, 헥토 작아집니다. 계속 센치,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아토. 나노의 10분의 1인 옹스트롬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